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소개를 좀 잘못하셨는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중동 전문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동네를 조금 다녀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이 복잡한 중동 문제를 일일이 설명한다는 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신문을 보실 때 제 얘기를 들으면 좀 개념이 잡힐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쪽에 나와도 그냥 뭐 시아파니, 순위파니, 이게 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그래서 여기 좀 중동 문제 아시는 분들은 뭐 저렇게 쉬운 얘기를 하느냐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욕심을 내지 말고 신문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뭐 좀 기초 교양을 갖는다. 이런 부분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이, 이거 없나요? 이거 하는 거? 안 되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제가 페이퍼를 준 거, 좀 영어도 있고 그래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건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보통 이게 중동, 이슬람, 아랍, 이거를 동의어로 생각하는데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중동이라 할 때는 지역 개념입니다. 대충 여기 이제 중동 지도가 나옵니다만은,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이쪽에 이제 리비아, 알제리, 티니지, 모로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수단, 이쪽으로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까지 지역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아랍인입니까? 아니에요. 요거 누르면 되나? 밑에 거요. 우선요, 요게 이란이라는 나라는 아랍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이란 하는데 아랍으로 하는 거는 마치 중동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 중국 사람이냐고 하는 거 이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아랍의 굉장히 중요한 터키는 역시, 아랍이 아닙니다.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민족은, 물론 소수민족까지 치면은 복잡해집니다만, 크게 세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을 끄는 한 개 민족이 있습니다. 세 개 민족이 뭐냐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일대를 있는 이게 아랍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터키. 터키는 이제 터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쪽에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심지어는 우즈베키스탄 이게 다 터키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주목받는 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어하고 아랍어의 관계는 한국말하고 중국말하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이해 못합니다. 다만 개념어의 경우 역시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개념어의 경우 좀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어하고 한국하고 비슷한 게 있는 거지 전혀 어족 자체가 다릅니다. 문법 자체가 다르고. 오히려 언어로 치면 아랍어하고 유사한 말이 이스라엘어입니다. 헤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어나 아랍어나 이런 표현을 쓰면 두 쪽 다 싫어하는데 한쪽의 극단적인 방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법 거의 똑같고요. 근데 단어도 모음을 어떻게 읽느냐 정도 차이지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랍어에서 여러분들이 무함마드냐, 모하메트냐, 마호메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아랍 문자에는 히브리 문자도 마찬가지인데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기 때문에 무함마드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 제가 아랍 문자 꼬부랑듯이 그려봐야 서로 고문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로 옮긴다면 MHMD입니다. MHMD를 놓고 어떤 자는 무함마드라고 읽는 거고, 어떤 자는 마호메시라고 읽는 거고, 어떤 데는 마호메트라고 읽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근데 굳이 아랍어 표준말에 의하면은 무함마드가 맞습니다. 아랍어 표준말은 모음이 세 가지입니다. 아, 이, 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복잡한 얘기라면요, 아랍 문자를 주고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읽어보라고 읽을 줄 알면은 대충 그 사람은 뜻을 새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 모음이 없는데 모음을 자기가 알아서 정확하게 읽는다는 것은 그 단어 뜻을 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모음의 변화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것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이런 격이 변화됩니다. 이런 상식을 얘기하는데 이란어의 경우는 이건 유럽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성에서
외국어를 배울 때 그 난이도를 측정해서 이제 그 공과를 매길 때 가산점을 달리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언어로 미국에서 이제 하는 언어가 네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할 아랍어, 그 다음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써 페르시아어만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쉬운 언어. 그러니까 페르시아어, 러시아어 이런 게 이제 미국 사람한테는 고담으로 배우기 어려운 단어고, 제일 배우기 쉬운 말은 이제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건 제일 쉬운 언어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중동에만 이슬람이 있느냐? 제가 질문 하나 했어요. 이슬람 신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진짜 이거 수준이 높아서 제가 너무 쉬운 강의 하나 보네. 바로 맞습니다. 이슬람은 이쪽으로도 아프리카 이제 북부 일대가 다 이슬람이고 이 동남아권으로 뻗쳐 있는데 인도네시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인구가 요즘에 왔다 갔다 하지만 뭐 한 5천, 6천만 정도인데 인도네시아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심지어는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많은 나라는 파키스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쪽 중동에 해당 안 되는 쪽이 이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아랍, 중동의 개념을 좀 혼돈하지 말아달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오스만 투르크, 맨 처음에 이게 나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2001년 10월 7일날 비디오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2001년 그 9.11 테러, 9.11 사건 이후에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오사마 빈 라덴이 나와서 이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고 거의 제가 알기로 보도 안 된 걸로 아는데 오사마 빈 라덴이 왜 그러면 9.11 뭐 테러든 뭐 공격이든 했냐? 뭐라고 나오냐면은 80년 동안의 일종의 모욕과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80년 동안에. 이제 이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니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만약에 미국이 이쪽에 만약 이라크를 누구는 이라크를 침공했기 때문이다. 뭐 아프간이 침공했다. 근데 그게 80년의 문제입니다. 그럼 80년 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지만 이쪽 이슬람권 이슬람권에서 8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할 때입니다. 그럼 오스만 투르크. 자,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신 거 한번 지식을 살펴봅시다. 이 중동 일대가 다 어느 나라였죠?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터키족이 지배를 했지만 이것은 터키 심지어 이 아랍을 다 묶는 제국이었습니다. 물론 이란은 그 당시 이제 별도의 국가를 포함하고 있었죠. 즉 아랍은 존재 안 했어요. 아랍은 터키 내 지배를 받는 제국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사마 빈 라덴을 놓고 누가 아랍 민족주의다, 아랍 민족주의를 해서 싸운다.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정말 이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오사마 빈 라덴은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한테 민족주의라고 하면 이미 죽은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정말 모욕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세력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민족주의라는 말 자체가 욕입니다. 그 사람들은 코스모폴리탄입니다. 세계주의자입니다. 물론 이슬람주의자입니다. 이슬람주의는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오사마 빈 라덴은 이 예멘 출신의 사우디 재벌집 아들이죠. 그건 아시죠? 이제 보통 보면은 이런 혁명가들이 보면은 진짜 서민 출신인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의 경우 부잣집 아들일 경우가 높은데 옛날에 우리가 했지만 서자들이 많이 하죠. 왜냐면 진짜 밑바닥에서 자라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교육도 받고 약간의 금전적인 문제도 있는데 불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혁명가가 되는데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우디의 최고 재벌집 아들입니다. 다만 이제 뭐 형제자매가 한 50명쯤 되는 집의 아들인데 왜냐면 그 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그 빈 라덴이 자기 아들들 이름을 정확하게 구별 못한다고 하는데 잠깐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사람은 분명히 아랍 사람입니다. 아랍어를 하고. 그런데 오스만 제국은 터키 제국인데 이거를 문제 삼아요. 이 사람은 터키냐 아랍이냐 이란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터키 제국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나오지만 터키 그 당시 제국의 왕은 두 가지 명칭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술탄이고 하나는 칼리프입니다.
터키 술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술탄은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왕 정도가 됩니다. 왕. 아니면 황제라고 번역해도 좋고요. 뭐가 중요하냐? 그 당시에 터키 제국의 술탄은 뭐를 겸임했냐면은, 칼리프라는 걸 겸임했어요. 이게 없어진 게 문제입니다. 자, 칼리프가 뭐냐? 조금 설명드리고 뒤에 가서 조금 부각합니다. 칼리프라는 거는 무함마드.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부관, 내지는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뭐 이슬람도 역사가 긴 종교인데 이걸 갖다가 제가 불과 한 5분, 10분 만에 정리를 해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단순한 위험을 무릅쓰고 하겠습니다. 자, 흔히 이제 이슬람하고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좋은 게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는 간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니까 기독교를 비유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른데 사실 기독교 내용하고 얼핏 볼 때 꾸란의 내용은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갖고 쭉 한 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꾸란에 보면 예수님도 나옵니다. 다만 이제 발음이 그들은 이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생각하면 IS를 갖다가 그렇게 발음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도 IS가 되죠. 그 이제 아까 말 모음 발음의 차이지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이슬람이 이제 뒤에 생긴 종교죠. 뒤에 생긴 종교니까 이슬람이 주장하는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은 기독교는 일신교에서 타락했다. 벌써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하는 것 자체가 일신론에서 벗어난 종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알라만, 그 다음에 알라라는 뜻은요 꼭 이슬람의 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아랍어로 된 기독교 바이블을 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알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 차이를 아시고. 그래서 무함마드랑 예수님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뭐죠? 신입니다. 무함마드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무함마드는 보면 하지만 예수님은 이적도 많이 행하지만 무함마드는 거의 이적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거의 보통 인간입니다. 근데 무함마드, 꾸란이 뭐냐? 또 성경과 꾸란이 어떻게 다르냐? 성경은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인간이 쓴 것이 성경인데 꾸란은 인간이 쓴 게 아닙니다. 꾸란을 맨 처음에 읽으면 굉장히 황당해요. 왜냐면은 순서도 없어요. 왜 순서가 없냐? 여기 혹시 무슬림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무슬림 계시면 저 아주 죽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함마드가 나이 40세 돼 갖고 무함마드는 굉장히 성공한 상인이었는데 당시 그 지역이 이쪽 지금의 메카 메디나 지역에 아주 성공한 재벌이었는데 이제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산에 가서 조금 돌을 닦는데 이제 가브리엘 그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말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꾸란에 보면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무함마드가 갑자기 있다가 푹 떨어요. 그리고 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요. 근데 그 말하는 건 무함마드 얘기가 아니라 알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야 그거 우리나라 무당 같다. 내가 이 말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 내림을 받아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떠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종이에도 적고 어떤 건 나뭇잎에도 적은 것도 있고 그 적은 거를 모아서 만든 게 꾸란입니다. 그래서 꾸란은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그들 주장은 알라의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상식을 하나 느끼면요. 오히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건 꾸란이 아니라 하디스라는 게 있어요. 하디스는 뭐냐면 그야말로 무함마드의 행적을 언행을 적은 건데 평상시에 무함마드가 말을 했거나 무함마드가 살아서 움직인 거 꼭 기독교에서 마가복음부터 4대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얘기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하디스입니다.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 들은 얘기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주장은 이제 꾸란은 그야말로 바꾸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디스는 이제 뭐 밑에 인간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이란이 터키가 터키어로 된 꾸란을 만들어내기 했습니다만 이건 아주 최근의 일이고 꾸란은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알라가 어느 나라 말로 얘기한 거냐면 어느 나라 말로 했죠? 아랍어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적었기 때문에 이걸 감히 인간이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슬람은 무조건 아랍어를 배웁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개혁파, 터키 일부 개혁파가 터키,
꾸란을 환영하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진짜 일부 세력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정통파들은 진짜 아주 이런 죽일 놈들 그런 짓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꾸란, 예를 들어 한국말로 된 꾸란은 해설서입니다. 그들의 해설서지 그 꾸란 자체를 다른 언어로 된 꾸란을 갖고 이게 일종의 예배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요. 이거에서 이제 한국에서 아랍어를 배워갖고 이집트 같은 데 가서 아랍어를 갖고 시장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시장 아줌마한테 막 웃습니다. 막 깔깔 웃고 막 놀래요. 왜 그러냐? 요 얘기인데요. 아, 어디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느 나라에서 하는 아랍어가 가장 표준어냐? 정답부터 얘기하면요. 표준말을 쓰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 표준 아랍어는 현존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바로 7세기 꾸란이 만들어졌을 때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랍권에서 대학에서 아랍 문학을 전공한 교수가 아랍어로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 외국인 없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야, 그거 말고 우리 말로 강의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방언으로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면요. 아랍어라고 하는 건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 같은 거고, 이집트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런 거는 뭐 각각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7세기 언어니까 지금의 그게 생활상의 언어로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정통 아랍어를 배운 학생들은 그 7세기 언어를 배워갖고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겁니다. 시장에 가서 소조, 일이 나오게나, 이건 얼마,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아줌마들이 당장 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표준 아랍어는, 이집트 같은 방송에서 보면은 두 군데서 나옵니다. 뉴스 보도를 할 때. 국가에서 표준말을 쓰기 강조하니까. 그 다음에 사극에서 나오는 거고, 일상 용어는 다 자기네나 말로 하고, 이집트어, 말이 방언이죠. 이집트어로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는 마치 프랑스어나 만약에 이집트어랑 시리아어가 같은 아랍어라면은 제가 볼 때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는 같은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입니다. 거의 잘 못 알아듣습니다. 다만 둘 다 어렸을 때부터 적어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표준 아랍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 보면 대충 좀 알아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다른 언어입니다. 자, 이 전제를 놓고 그렇기 때문에 아랍이라는 민족이 있는 거는요. 사실 이집트는 이쪽은 함족이고 사실 히브리나 마찬가지 이쪽에 있는 게 셈족들인데 언어가 아랍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랍어라고 하는 것이 아까 표준말이든 뭐든 간에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슬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일신론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무함마드가 가장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이거를 이슬람주의자들은 절대 이해 못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인간들한테 행패를 당하느냐. 왜냐? 무함마드는 살았을 때 뭐죠? 대재벌이자, 대제국의 수장이자,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순니 시아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무함마드가 이제 죽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무함마드가 자간 꾸란의 계시를 받고 무함마드에서 하디스가 정립이 되고 무함마드가 이건 맞고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무함마드가 죽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자, 뒤에 얘기 역사적인 발전은 시간 나면 하겠지만 여러분 맨날 순니파, 시아파 그러죠. 자, 간단합니다. 순니파라고 하는 것은 순나라는 뜻은 트레디션, 전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통파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아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리시아, 그 다음에 시아라는 건 파티라는 뜻입니다. 알리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리를 빼버린 건데, 자, 왜 갈라졌냐? 무함마드가 죽었어요. 두 개의 파로 나눠진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원래 정통적인 이쪽 메카와 메디나를 중심으로 한 이 부족장들은 정통적인 순나에 따라서 무함마드도 그러니까 알라의 대리인이지 인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회의에서 뽑자. 그리고 뽑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게 이제 칼리프다. 칼리프는 아까도 이제 무함마드는 갔으니까 무함마드의 대리인, 계승자를 그렇게 뽑자. 이게 주류입니다.
그래서 순나를 따르자고는 순위파는 주류입니다. 반면에 시아파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게 아니라 무함마드의 혈통에 따르자. 그래서 무함마드는 이제 아들이 일찌감치 죽었고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남편이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무함마드 알리 있죠? 그 이름이 그걸 딴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미국 사람들 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울을 따서 폴이 많듯이 그 알리가 많은 게 알리가 사실은 이제 무함마드의 조카고 또 사위입니다. 그리고 무함마드 살아생전에 같이 쫓아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알리로 해서 알리 직계로 가자. 그래서 알리파가 형성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시아파라고 합니다. 시아라는 뜻은 영어로 무지하면 무슨 파. 이게 파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각설하고 시아파가 아니라 순위파가 이쪽이 주류가 됩니다. 이쪽이 주류가 되고, 시아파의 이제, 가 이쪽으로 쫓겨가는데, 요거까지 한번 말씀해요. 지금도 이쪽 이란 이쪽이라든지 이란 이쪽인데 이라크에 가면 카발리라고 하는 그 이제 도시가 있고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알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칼리프를 잠깐 합니다. 근데 이제 알리 뒤로 가서 문제인데 알리의 손자가 되는 후세인, 사담 후세인도 거기서 이름 난 겁니다. 후세인이 가는 거를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이쪽 이 순위파 주류들이. 그래갖고 이제 쫓겨가면서 이제 이쪽 이란 이쪽에 와갖고 지금의 이제 시아파는 대충 시아파가 어디냐면은 이란이 시아파고요. 그 다음엔 이라크의 3분의 2 정도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재밌는 게 이라크는 민족적으로는 아랍인데 언어도 아랍어를 쓰는데 이쪽에 시아가 3분의 2 정도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면 레바논에 맨날 신문에 나오는 그 헤즈볼라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헤즈볼라는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당 뭐 이런 뜻입니다. 더 파티 오브 갓이라는 뜻입니다. 이 헤즈볼라가 바로 이제 시아파고요. 근데 그 다음에 시아파가 뭐냐면 요거는 시아파 정통이 아닌데 시아파도 굉장히 계보가 복잡한데 시리아 집권 세력이 시아파 변종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실은 순위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위가 원래 전통을 따르는 정통 세력이고, 물론 정통 세력이면 시아파가 있으면 저 황동진 때려주고 싶을지 몰라도, 제가 지금 이 무슬림의 90% 정도는 순위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아파가 있는데, 시아파는 사실 딴 데도 있지만, 바로 요 지역, 이란하고 이라크 지역이 주로 시아파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하드라는 말 많이 듣죠? 그래서 요즘에 지하드 그러면 뭐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데요. 지하드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두 가지 다 맞는데요. 하나는 원래 지하드의 정통적인 뜻은요. 뭐 애쓴다, 수행한다,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의 정의를 찾기 위해서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스님들이 면벽수도 하고 그러는 거 있죠. 그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뜻이 어떤 의미랑 같죠? 투쟁한다. 악과 투쟁한다는 의미가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정통 이슬람은 이런 소리 들어요. 아, 저 지하드, 쟤네들 저런 게 지하드 아니다. 원래 지하드는 바로 신의 도를 찾는 것이 지하드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는 해석 같은데 이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언어라는 게 역사적인 사회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하드는 그렇다니까 홀리워, 성전이라는 의미를 줬고 지금뿐만 아니라 무함마드 시절 때도 저 소위 말하는 이교도와 싸우는 것, 그 자체를 또 지하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드는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지만 조그만 의미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교도와 싸우는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 세력이 이교도와의 투쟁을 가도 바로 이제 자살 테러 같은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소리를 해요. 보통 이제 자살 테러 이런 지금 이라크나 시리아 같은 데서 자살 테러 하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미군은 한 2명 죽었는데 옆에 그 같은 이라크인들이 한 수십 명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뭐라고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암만 그래도 미군 못돼서 두 명 죽이려고 너네 지금 같은 무슬림을 갖다가 50명을 죽이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은 사람들 다 축복받은 거다. 다 천국 갈 건데. 그래서 그분들, 우리 무슬림은 죽어도 천국 가니까 빨리 천국 보내드린 거고, 저 미군 새끼들은 지옥 갈 거니까 빨리 지옥 보낸 거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물론 이건 이슬람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이 극단 세력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나갑니다. 자, 그러면 순위와 시아파 차이는 아시겠죠? 그래서 순위파하고 시아파의 또 가장 큰 차이는요. 우리나라 이제 신문에서 좀 묘하게 쓰는데 정통적인 의미에서 순위파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맘이라고 나오는데, 이맘, 그러니까 순니에서 이맘하고 시아에서 이맘이 좀 다른데, 순니에서 이맘은 우리나라 옛날 유교 시절의 선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꾸란을 읽을 줄 알고, 나와서 꾸란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면, 뭐, 누구나 내가 이맘이라고 하면 이맘입니다. 사실 그건 뭐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순니 쪽에서는 꾸란을 둘러싼 해석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오사마 빈라덴도 자기도 이맘이라고 그러고 나오면 이맘입니다. 다만, 시아는 굉장히 위계 질서가 강해서, 좀 카톨릭적인 성직자적인 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성직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서, 순니파, 이맘이라고 하면 그냥 옛날 유교식의 사사성경 좀 읽었다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 이란에서, 이맘이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굉장히 높은 그쪽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 페이지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슬람 역사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이슬람 자체가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무함마드 이후에 굉장히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유럽보다도 몇 가지 분야에서는 이쪽이 굉장히 앞선 것도 있습니다. 로스트 라다무스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로스트 라다무스가 어느 나라 말로 기록했는지 아세요? 말은 유럽어를 쓰는데요. 문자를 아랍 문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로스 라다무스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자체가 이쪽에 와갖고 소위 말하는 이제 화학을 좀 배워갖고 간 사람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학 용어에서 알칼리 무슨 알자 들어간 거 많잖아요. 그게 아랍어에서 나온 겁니다. 아랍어에서 알은 그것도 복잡하게 설명하면 복잡한데 아주 간단히 영어에서 정관사 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쪽이 어쨌든 간에 7, 8세기 때 굉장히 나름대로 문명을 발달시키고 굉장히 제국을 만들어졌죠. 그런데 18세기, 길게는 한 16세기부터, 짧게는 18세기부터 이제 이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무너져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 생략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투르크 누구 편 들었죠? 독일 편 듭니다. 독일 편 들어서 싸우니까 당시에 영국이 이제 이집트를 점령했죠. 이집트는 당시에 영국의 이제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갖고 있어요. 이쪽이 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입니다. 그러면 영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란을 일으켜야죠. 여러분들 옛날에 아라비아 로렌스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아라비아 로렌스가 그 배경인데요. 아랍어를 잘하는 정보장교를 갖다가 이쪽으로 보냅니다. 지금의 메카로 보냅니다. 메카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후세인이라고 해서 이만하면 또 이제 이쪽에서 저를 불경스럽다고 할지 몰라도 자기네들 주장에 의하면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하신 가문이 요 메카의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카라고 하는 건 이들한테 굉장한 성지이기 때문에 이 칼리프였던 오스만 제국 황제가 너네들이 이 메카랑 메디나를 관리해라. 그래서 메카와 메디나를 관리하고 있었던 그런 하신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하신 가문을 찾아갑니다. 딱 찾아가서 야, 이제 오스만 제국 무너진다. 무너지고 너네들 터키는 아니잖아. 너네 아랍어 쓰잖아. 저 터키어 쓰는 놈들. 너네들 이제 무함마드도 아랍인이고 야, 여기 봉기 일으켜. 그러면 봉기 일으키면 이거를 갖다가 아랍 국가를 독립시켜줄게. 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가 바로 후세인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그다음에 메카의 통치자 후세인의 아들 파이잘. 네 번째 아들입니다. 파이잘 이름 많이 들었죠. 파이잘과 함께 여기서 이제 게릴라전을 한 얘기입니다. 게릴라전을 해갖고 심지어는 다마스커스까지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까지 영국군이 진격해 들어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떻게 벌어지냐? 이 페이지 전후 처리 약속들이라는 걸 보십시오. 자, 먼저 두 번째. 이 맥마운 후세인 레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아라비아 로렌스 얘기입니다. 맥마운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고위층이 후세인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복잡한 다 빼고 너네 영국 편 들어서 싸워주면은 너 독립시켜주고 너를 왕으로 만들겠다. 근데 두 번째, 영국이 벨포 선언이라는 거 합니다. 첫 번째. 이 벨포 선언은 뭐냐면 여기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정착하고 시오니즘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유대인들한테 너네 우리 편 들어주면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쉐이크 피코 조약대로 합니다. 쉐이크 피코 조약은 뭐냐면 쉐이크라고 하는 영국의 고관과 피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고관이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 나눠 갖자. 어떻게 했냐? 이집트는 원래 영국 거니까 너네 거. 막 여기 사우디 이거 뭐 요즘에 이제 석유가 나와서 그렇지만 그 당시 석유 없으니까 이거 뭐 무슨 땅이니까 막 이걸 독립시켜 주던데 이건 뭐 지네끼리 살라 그러고. 중요한 게 요걸 나누자. 자, 여기 이런 거 못 느껴요? 뭔가 자대국이었다는 느낌 안 들어요? 국경이? 실제로 자대국입니다. 다만 여기 와서 여기가 왜 꼬불꼬불 하냐면요. 유전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지대 나올 때만 이제 협상이 안 되니까 이제 좀 꼬불꼬불하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라크라고 하는 건 뭐냐? 영국 거.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누구 거냐? 프랑스 거. 그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빼놓고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사이코 피코. 사이코 피코 조약 그러면 아랍인들은 다 뚜껑 열리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이 영국 프랑스 놈들이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시리아. 여기서 시리아라고 하는 건 레바논까지 포함시킨 건데요. 요거는 프랑스 거. 그 다음에 이라크, 요르단, 그 다음에 지금 팔레스타인, 내지는 이스라엘이 된 거는 영국 거. 이렇게 나눠갔습니다. 이라크라는 명칭도요. 나라 이름을 뭘로 지을까봐 되게 고민하다가 영국의 그 여성 이쪽에 고고학자가 있는데 문헌을 주시다가 옛날에 이라크라는 문헌에 나온 게 있다서 이라크라고 짓습니다. 나라 이름도. 이게 원래 있던 나라 이름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쪽에서 사우디 왕조가 생긴 걸 얘기하는데요. 그럼 왜 후세인 왕조가 아니냐? 후세인이 영국하고 편들어갖고 이제 이쪽이 열심히 전쟁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메카 요쪽 지역 세력이고 요쪽에 리야드 쪽 세력이 위에서 족장을 하던 놈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또 사우디 대사관에서 나오면 또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사우디라고 하는 건 성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요 그야말로 사우디시의 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김씨가 잡았을 김씨 조선 이런 겁니다. 사우디라고 하는 인간이 여기서 이제 요 지역의 부족장인데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투력을 강화갖고 이 후세인 부족이 이쪽으로 쳐들어가니까 이쪽에서 전쟁을 했고 얘네들 박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후세인 쪽이 영국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사우디 애들도 바보가 아니라도 우리는 영국 편. 우리도 영국 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너네끼리 좀 잘해봐라. 근데 사우디가 이쪽을 점령해서 먹습니다. 여기 후세인뿐만 부족들이 많은데 이걸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좀 미안하잖아. 그래서 아까 같이 싸운 파이자를 갖다가 이라크 노왕. 그게 네 번째. 그 다음에 후세인이 아끼던 둘째 아들,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은 요르단 왕. 그래서 요르단과 이라크 왕은 바로 이쪽에 있던 영국 편 들던 애들이 이쪽에서 땅을 잃어버리니까 그쪽 왕을 시킨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현대 아랍이라고 하는 것은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 분노해지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쪽을 사우디가 점령을 하고 영국이 자기네들이 목을 하는 요르단과 이라크에 각각 이쪽에 둘째 아들, 넷째 아들을 왕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럼 요것들은 뭐냐? 조그만 것들. 이쪽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지부티라든지 이쪽에 지금 아부다비나 두바이 같은 경우는 영국의 해군 기지가 있던 데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바로 수에즈 운하를 쫓아서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만을 쫓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해군 기지 이쪽은 독립을 안 시켰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사우디 너네들 이 땅 넓어봤자 이거 다 그냥 사막이니까 너네끼리 살아라 그러다가 이제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에 독립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굉장히 강한 친영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한테 안 먹히려고 친영국 쪽을 하면서 하다가 이것도 예멘은 이제 복잡한데 지네끼리 내전하고 이제 복잡한 게 있습니다. 자, 각서에서 요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공국들, 조그만 나라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대충 그게 영국 해군기지나 석유 수송기지로 있다가 60년대 독립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간략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민족주의 이러는데 아랍이라든지 이슬람 문제는 이슬람주의와 아랍 민족주의는 다른 겁니다. 아까도 했지만 오사마 빈라덴은 아랍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이슬람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이슬람주의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아랍 민족주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아랍 민족주의가 시작된 거는요. 여기 이제 2페이지에 적어놨지만 맨 처음에 재밌게도 아랍 기독교인들이 시작을 합니다.
아랍 기독교에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는데요. 원래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이 지역은 기독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꼽투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죠. 꼽투교가 한 20%, 인구의 20% 정도, 왜냐면 정확한 인구 통계를 발표하는데 20% 정도가 꼽투교인데 그게 이제 서방 기독교랑 달라 이 동방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 시리아에도 시리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인구의 한 10% 정도가 시리아 정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이 이제 문제인데, 레바논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쪽, 그러니까 동방 기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을 그러면 왜 따로 독립시켰냐? 그게 이제 시리아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건데, 레바논이 굉장히 이쪽에 비옥하고, 이쪽에 굳이 말하자면 중동판 홍콩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미국 같은 데 보면 분명히 아랍계인데 아랍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경제도 굉장히 부유한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인간들이 제법 볼 수 있는데, 인구는 많지 않은데 그런 무역 같은 거 할 때 많이 눈에 띄어요. 이게 레바논 사람입니다. 이 레바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는, 아랍어도 할 줄 알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니까 일찌감치 십자군인이 이쪽 유럽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충 상업, 금융, 이런 데 먹고 산 거예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갑자기 시리아가 된다는 거예요. 별로 시리아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 보고, 야, 우리 별도로 독립시켜줘.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네들 거점인 것 같고, 친프랑스인 것 같다 보니까 레바논을 별도로 독립시킨 겁니다. 근데 레바논의 문제는, 이건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끝내려는데, 다른 얘기 되니까. 레바논 사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인구는 한 50%가 기독교인이었고, 나머지가 이제 시아, 순니 있고, 그 다음에 드루즈파 있고 나눠져 있었는데, 나중에 기독교인들, 좀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기독교인들은 애를 안 낳고, 시아파는 애를 무지무지하게 낳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일부는 이래요. 그때 조금 땅덩어리를 좁게 해서 진짜 기독교 지역만 독립을 시켰으면 낫을 거다라는 주장도 해요. 근데 약간 영토를 넓게 하면서 기독교인은 한 50% 정도만 확보하면 될 거로 해서 50% 되는 지역을 해서 레바논, 그러니까 그레이트 레바논. 우리가 볼 때 조그맣지만 그나마 거기서 좀 큰 레바논을 만드는데 이게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역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레바논 대통령은 무조건 기독교인이었는데, 시아파가, 왜 너네들만 대통령 하니? 그 다음에 우리 투표를 볼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종파적으로 확실히 나눠진 데서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투표하면 뭐예요? 똑같이 나와요. 쉴 필요도 없어. 그냥 이쪽 판은 딱 이쪽 판 쓰고, 그냥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지역별로. 근데, 이건 더 심해요. 이건 심하게 얘기해서 한때는 단자리 수까지는 몰라도 대충 천 단위 수는 투표하기 전에 저도 결과할 수 있어요. 인구 센서스만 주면. 인구 센서스로 딱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내전이 나고 이제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시아파가 굉장히 줄을 잡고 있으니까 시아파를 아까 말한 이란이 도와주고 있는 거. 그게 이제 헤즈볼라입니다. 자, 각설하고. 자, 그래서 이 아랍 기독교인들이 먼저 민족주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민족주의는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에 대한 민족주의죠?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자, 아랍 기독교인들이 볼 때 오스만 제국에 충성을 보일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이슬람주의자는 같은 이슬람 형제나대. 오스만, 터키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같은 말을 써? 종교가 같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빨리 유럽을 배운단 말이에요. 유럽 보니까 유럽에서는 민족주의라는 게 막 생겨갖고 이제 나폴레옹이 나오고 프랑스 혁명이 나온 걸 봤단 말이에요. 우리도 민족주의 하자. 이러는데 제가 여기서 0이라고 적어 놓은 건 정말로 일부, 이들 숫자도 많지 않은 분들은 일부 아랍 기독교 인테리들의 주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큰 힘은 없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아랍 민족주의가 나온 것이 바로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여기서 놀라있지만 영국이 불을 붙입니다. 영국 애들이, 야! 오스만 제국이 너네들 그동안 많이 탄압했지. 장관 비율 봐봐. 얘네들이 장관 다 얘네들 90% 하지. 너네 한 명 정도, 그것도 국방장관이니 외무장관 안 시켜주고 어디 교통부 장관이나 하나 시켜주지. 싸우자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 그래갖고 아까 후세인 같은 경우에, 야, 여기 점령한 너가 아랍 왕 시켜준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사우디에서도, 야, 너네도 한번 봉기 일으켜서 붙어봐. 이게 이제 아랍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랍 민족주의는 사실 나쁘게 얘기하면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의 아랍이 저항하도록 만든
퍼뜨린 겁니다. 그런데 요건 의미가 없고 본격적인 이제 아랍 민족주의가 생기는 거는 바로 이제 이에 나온 반서구 아랍 민족주의가 되는데 나세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여기 연세가 되시는 분 나세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나세르를 굉장히 존경했고 한때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지 한국에? 김종필입니다. 그래서 사실 5.16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굉장히 긴장한 게 뭐냐면은 김종필이가 주도했네? 근데 김종필은 나세르주의자 아니야? 이런 오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정확한 진실이야 이제 우리 김종필 뭐라 불러야 되죠? 뭐 총재라 불러야 되나? 김종필 총재가 증언해줘야 되겠지만 제가 한번 뵌 적도 있는데 그때 나세르주의자로 오인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석에서 그때 같이 낚시했는데 쫓아갔더니 뭐 젊었을 때 나세르 멋있다고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이 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나세르는 인물은 누구냐? 자, 우리 군부 독재라는 것이 뭔가? 그 본상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세르 얘기하기 전에 터키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갔다가 나세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터키가 이런 식으로 망하는데 망한 이유가 뭐냐면 근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자, 재밌게도 터키 오스만 제국에는 뭐가 없었냐면 수레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수레를 만들어갖고 바퀴를 달고 나가면 거기다가 엄청난 세금을 매겼습니다. 왜냐 이 당시에 무역을 해갖고 돈 버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레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터키 얘기가 아니라 한국도 수레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사실 리아카라고 얘기해갖고 난 게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짝에다가 이 보부상들이 단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뭐 사극에 뭐 수레를 끌고 우마차가 나오죠.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심하게 얘기하면 또 잘못 얘기하면 전 민족주의자한테 맞아 죽는 얘기인데 그런 우마차 같은 게 다닐 길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 보찜 쥐고 다닌 거예요. 이 터키 그릇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인쇄술을 일찌감치 갖고 있으면서 인쇄를 안 합니다. 인쇄를 금지시키는 게 왜냐면 이 필경사들이 있는데 이 필경사들이 인쇄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꾸랑 같은 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비싼 게 누가 다 처음부터까지 뺏겼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쇄를 한다면 누가 망하죠? 이 필경사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뭐 인쇄도를 만든다가 나와서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필경사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 필경사 생존권을 박탈하는 뭐 출타는 반성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뭐 롤스로이드라고 하는 특수한 게 있지만 그다음에 요즘에 좀 영국이 자동차 산업이 발전 못하잖아요.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회사들이 웬만한 나라들은 선진국은 자동차 자기 브랜드가 다 있죠. 영국 브랜드 있습니까? 롤스로이드 말고 없죠. 왜였냐? 영국이 먼저 자동차를 나온 다음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차협회에서 덤빕니다. 나와서 소녀가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런던 광장 앞에서. 여러분, 저희 집은 그게 부자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마차해갖고 그래도 제가 밥 먹고 사는데 저 자동차가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실직합니다. 울읍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허가를 해줍니다. 어떻게 허가를 해주냐면, 시속 20km를 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앞에는 위험하니까 꼭 사람이 빨간 깃발을 들고 흔들면서 앞에 간 다음에 자동차가 가야 된다. 이런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자동차 산업을 못합니다. 제가 그딴 이런 비유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못하는데 제일 먼저 근대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군대예요. 왜 군대가 근대화 세력이 되냐? 자, 서방에 유학을 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폐쇄된 오스만 제국의 모순이 깨져요. 근데 딴 놈들은 전부 유학을 안 보내고 서구 문명을 안 가르쳐줘도 되는데 좀 배워야 될 직업들이 있어요. 뭐냐? 우선 의사. 아니 뭔가 맨날 이 아랍 의학으로 치료받더니 이건 뭐 약간의 뭐 우리한테 한약 또 한의사분 죄송합니다. 뭐 내복으로 해서 뭐 건강을 증진시킨다 뭐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외과 수술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이 아랍 의학으로 외과가 안 되는데 이 서양 외과가 굉장히 발달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특히 군대. 가장 실용주의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군대입니다. 왜냐? 딴 거는요, 말로 싸웁니다. 여러분들, 말로 싸워서 승복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랑 저랑 토론하죠? 제가 진답을 해서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엎드릴까요? 아니야, 집에 가서 연구해요. 내가 왜 말싸움을 쳤을까? 근데,
군은 말로 안 싸웁니다.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거기서는 무슨 뭐 희망이 뭐 프로세스고 뭐 이념이고 다 개소리입니다.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기존에 아랍 군대, 이 반월도 들고 싸우는 거 옛날 용감했는지 모르는데 근대적인 이 프러시아나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등장하니까 싸우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화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유학을 보낸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유학을 갔을 때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는데요. 대부분이 문과생을 안 보냅니다. 이과생들이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우리나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육군사관학교가 문과가 뽑기 시작한 게 제가 정확한 기억인데 69학번인가 70학번인가부터 봅니다. 그전엔 전부 이과를 보냈습니다. 왜냐? 6.25 때 좀 나쁘게 이제 미국이 볼 때 우리는 장교들을 빨리 양성해야 되는데 그냥 돌고 앞으로 하면서 뛰어갈 수 있는 거는 그냥 대학교 나오네 조금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제가 무시하게 한 거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 전략 전술은 미군 합참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탱크를 움직여야 되고 야포를 쏘야 됩니다. 근데 탱크를 쏘고 야포를 쏘려면 기계공학을 알아야 되고요. 요즘은 컴퓨터가 해줍니다만 그 당시에 최소한 삼각함수를 이해해야 됩니다. 삼각함수를 이해하려면 야포를 쏠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근대적인 군대는 뭘 배워야 되면 최소한 수학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세력들이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무너지는 나라들이 그러는데 무너지는 나라들이 굉장히 물을 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지원을 하게 되냐면 뭔가 눌렸는데 기존의 사회에서 출세할 수 없는 그 신거를 찾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뭔가 계층상승의 욕구를 갖고 가게 됩니다. 표현에 따라서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터키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케말 파샤라고 하는, 파샤는 이제 아버지인데 케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터키 사람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생긴 거 보면 해오고 사실 그리스 출신이에요. 그리스에. 근데 사실 그리스인이냐 터키냐는 이슬람을 믿으면 터키고 정교회를 믿으면 그리스입니다. 나중에 교환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너무 웃긴 얘기고. 이 케말 파샤라는 사람이 뭔가 그 동료 장교들이 서구의 독일인이 이런데 프랑스인이 유학 가서 보니까 이거 어떻죠? 어떤 생각 가질까요? 이거 망할 나라예요, 망할 나라. 이 수탄이라는 놈 보니까 하를렘에서 진짜 제가 딴 얘기 하겠습니다. 약간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지랄 옆차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나라는 경제는 다 개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번번이 깨지는 거예요. 이건 뭔가 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장교들이. 그리고 위에 장군이라는 놈들은 전혀 마리 장군이지 군사 지휘도 모르고, 포구를 쏠 줄도 모르고, 옛날처럼 말 타고 돌격 앞으로는 할 줄 아는 이런 분위기랍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깨져갖고 이게 아랍은 다 독립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때 그리스 군대가 터키를 들어와서 터키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직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케말 파샤라고 하는 청년 장군이 나타나서 그리스와의 전쟁 영웅이 됩니다. 어떻게 이기고 이런 건 오늘 강의 내용을 잠깐 그나마 이겨갖고 이쪽을 다 뺏기지만 그래도 여기하고 이스탄불 이쪽을 살려놓습니다. 케말 파샤가 그러자 요시히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전쟁 영웅이 되면서 국민적 영웅이 되니까. 그래서 술탄? 너 오늘부터 술탄 아니야. 그래서 1923년 술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듬해는 이제 칼리프도 아니야. 칼리프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우리는 터키인이야. 오스만 이거 제국 아니고 이거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이거 복잡하고 이건 이제 세계사적으로 다 독립하는 놈이고 우리 터키에 대해서 터키를 근대화시키자. 그래서 케말 파샤는 터키 근대화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부국 강병을 꿈꿉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여자들을 학교에 보내고요. 이 히잡 쓰고 다니는 거, 야 그런 거 쓰지 마. 심지어는 남자들 피지라 그래갖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놀려가고 빨간 거 돼가고 여기 털 날린 거 그런 것도 쓰지 마. 왜냐 이게 이제 서구화를 하다 보니까 아주 좀 극단적인 서구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이지만 이쪽은 다 개판되는데 터키가 물론 그래도 문제가 많지만 그나마 이 중동권에서는 가장 근대화된 사회가 됩니다. 터키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일부 장교들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친미를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막 꼬시니까
터키는 굉장히 친독이었는데 케말 파샤가 전쟁에 참가 안 한다. 저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거 히틀러가 질 것 같거든. 그렇다고 누구 편들까 중립시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재빨리 미국하고 동맹을 해서 나토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유럽 수준은 모르지만 잠깐 유럽을 쫓아가는 근대화 작업을 많이 합니다. 뭐 케말 파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이슬람 신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이슬람이 아니다는 얘기 못 합니다. 워낙 이슬람다니까. 근데 별로 이렇게 뭐 금요예배 같은 거 열심히 한 사람 아니고 술도 마셨던 것 같고. 뭐 근데 잠깐 내부적으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슬람은 굉장히 탄압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유학 보내고, 그 다음에 자꾸 이 복장도 서구 양복을 입게 하고, 케말 파샤 보면 나중에 군복에 있다가 전부 양복 입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민주주의를 하자니 투표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케말 파샤가 이기겠습니까? 정통적인 이슬람 세력이 이깁니다. 근데 케말 파샤는 나름대로 민주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 세력, 민주화 세력이 볼 땐 정말 엉터리 헌법인데 그것도 잘생깁니다. 시대적으로. 케말 파샤가 뭐냐면 굉장히 소구적인 헌법을 만듭니다. 단이라는 거 붙여요. 거기 때문에 이제 서구적 민주주의 볼 때는 문제가 있는 민주주의예요.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입니다. 단이 뭐냐? 만약에 헌법, 터키 헌법은 근대화와 서구화를 추구하는 헌법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건데, 이제 완벽한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아니죠. 자기 완전한 거라는 개념은 또 굉장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지향하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했을 경우, 반대하는 헌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건 헌정위기고, 이 헌정위기가 났을 때 헌법을 수호하는 집단이 있다. 누구다? 군부다라고 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케말 파샤 이후에 군은 일단 군대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민간 정치를 하게 합니다. 근데 포퓰리스트나 굉장히 이슬람주의 세력이 집권을 하면은 그때마다 군이 나와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넌 나가, 넌 저 가. 그리고 다시 선거를 하고 이걸 몇 번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 조항에 터키 식민주에서 헌법, 그러니까 무장한 헌법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칼로. 뭐는 서구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반민주주의입니다. 그런 것이 쭉 와요. 쭉 오는데 이게 또 오래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좀 부패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서구 장군들 맨 처음에 젊었을 때 그때 아버지 세대야 열심히 해갖고 뭐 개혁하려고 청년장교 하지만 벌써 이제 터키에서 굉장히 출세하려면 어딜 가야 되죠? 육군사관학교를 가야죠. 그러니까 뭐 장관 되려고 육군사관학교 가고 이제 장군들이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여기 무역 독점권 같은 거 입군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터키 근대화하는 게 경제 발전도 하지만 또 무슨 문제가 있게 되죠? 도시화, 뭐 빈부격차의 발생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이 생기는 또 누적이 됩니다. 노동운동도 일어났는데 사실 군부가 노동운동도 억누릅니다. 그럴 때 이제 등장한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뭐 잡다한 터키 역사 알 필요 없으니까 이름 하나 에르도안이라는 지금의 터키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1990년대 와서 민주화의 기수가 됩니다. 이게 뭐 칭찬인지 욕인지 둘 아니고 저는 누구랑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냐면 DJ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격인데 자간 이쪽 터키 이슬람주의적 그 민중들의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서구에서는 에르도안 이거 뭔가 이거 굉장히 급진적인 과격 이슬람 세력이 아닌가 하는데 에르도안이 난 그게 아니다. 난 점진적으로 이슬람화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할 거고 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2002년 11월 총선에서 에르도안이 집권합니다. 그 당시에 터키는 뭐냐면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나토에 빠지느냐 막 걱정하는데 에르도안이 나토에도 안 빠지고 굉장히 뭐 미국하고 단 관계도 대충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취하면은 굉장히 이슬람화를 합니다. 어떤 정책을 취할까? 자, 에르도안이면 어떤 것부터 할까? 군을 슬슬 무력화시켜 나갑니다. 군을 갖다가 일부 이슬람주의적 청년들을 갖다가 사관학교로 입학을 시키고 걔네들한테 특혜를 주기 시작하고 공무원을 장악하고 특히 사법기관을 장악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에르도안이 제가 연도에 자신이 없어서 숫자 잠깐 하니까 2003년부터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하다가 2014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 터키의 헌법은 의원내각제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의원내각제인데 갑자기 그 당시에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씨가 왜 직선제 대통령을 만들더니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많고 역사적인 지식이 좀 더 바뀌어야 됩니다만 2016년에 군부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근데 박살나죠? 거리에 이제 이 에르도안을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민중 시위대들이 몰려나서 군이 박살납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2017년에 에르도안이 국민 총선을 통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에서 자유죄를 빼버리고 누구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굉장히 이슬람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헌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번 6월 24일 날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에르도안이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해요. 직역의거는 구체제 질병 청소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니 왜 웃습니까? 웃지 마십시오. 저 지금 터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 치지만 올해 2018년 3월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16만 명을 체포하고 15만 2천 명을 공무원 군에서 잘라냅니다. 그리고 군을 터키가 굉장히 강한 군이었죠. 6.25 때 우리도 도와주고 군을 대폭 축소시켜버립니다.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지금 특히 판사 이쪽을 이제 아까 얘기한 그대로만 디지즈 질병입니다. 디지즈 오브 올드 시스템 구체제 질병 청소 작업을 해서 이제 대법관 이런 걸 다 갈아쳐 버립니다. 저 똑같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금 외신에서는 이제 드디어 에르도안이 술탄으로 취임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한번 이렇게 민주주의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자유 빠진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근데 열광적인 지지를 합니다. 왜냐면 지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한 40% 정도가 열광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슬람주의 세력들이. 근데 여러분들 확실한 40% 있으면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좀 흐리멍텅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충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요 60% 나오는데 그 40%는 100% 거의 찍으러 갈 거고 나머지 60% 중에는 절반 정도 투표로 가면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건 다른 주제 강의이기 때문이지만 정치공학 선거에서 보면요 50%까지 필요 없습니다. 확고한 40% 있으면 거의 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자 이게 이제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의 근대화 세력이 되는 거는 이러한 미안하지만 저개발 국가에서 초기의 근대화 세력이 된 군입니다. 왜냐? 나머지들은 근대화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건설도 교통도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서구화되고 전부 공자화를 맹자화하더니 여기만 아니면은 비스밀라히 라마난 랄리 그러면서 이제 이게 꿀한 개경장인데 이런 거나 외우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근대학문을 배운 게 군이 됩니다. 역시 나세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이집트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요. 이집트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갖고 억지로 어떻게 고등학교까지 나오는데 이 인간이 대학을 갈 가능성은 없는데 왜 육군사관학교를 모집한다는 거야. 모집하니까 뭐냐면 전부 학비 공짜 되는 거야. 그래서 나세르가 이집트 육군사학교 1기생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들어가요. 속된 말로 해서 군인이 되려고 한 것보다 자기가 쓴 거에 의하면은 공짜로 대학 교육 시켜준다고 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독립전쟁, 조금 시간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 얘기 나중에 하겠는데, 이스라엘 독립전쟁 때 참가를 했는데, 개판인 거예요. 아니, 총 줬는데 실탄도 없고, 총 일부 쏘니까 녹슬어 갖고 날아가지도 않고, 우리 숫자 많자고 이스라엘에 만방으로 지는 이유가, 이건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죽어나는 건 쫄병들이고, 이집트 집권층들은 갖다가 뒤에서 다 숨겨놓고 있고, 아들이, 군대도 안 가고, 이런 일이에요. 얘를 썩어 빠진 세상. 이 개 같은 새끼들.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쥐방울 만한 것도 아닌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그렇게 참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세르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나세르가 외쳤던 이 이념은 뭐냐면 나세르주의라고도 하는데 그게 범아랍 민족주의입니다. 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아니고요. 터키 아니고 이라크, 시리아 이거 다 뭉쳐라. 우리 아랍인이요. 대동단결하라. 아랍의 적은 누구다? 서구 제국주의다.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는 아랍인들은 다 대동단결하라고 뭉칩니다. 그리고 국유화를 시작합니다. 수요주나 이거 누구 거? 우리 거. 영국, 프랑스 꺼져. 이거 우리 거니까.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가 보니까 이거 여기 이상한 놈들 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랑 싸우면 이집트 누구랑 손잡아야 되죠? 그 당시에? 1950년대? 누구랑 손잡아야 돼요? 소련이랑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소련 군사고문단이 오고 이집트가 완전한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굉장히 사회주의적 경제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세르가 굉장히 대중연설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세르의 대중연설이 뛰어난 게 뭐냐면 그 전까지 고위층들은 아랍 표준말로 연설을 합니다. 아까도 보면 아랍 표준말은 누가 쓰는 말이라고요? 학자들이 한점 쓰는 말입니다. 근데 라디오에 나와갖고 그대로 이집트 방언으로 연설한 게 나세르입니다. 열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다 지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선 그쪽을 좀 한번 건너죠. 시간상 그쪽을 먼저 건너죠. 5페이지 이제 5페이지를 봅시다. 3페이지. 제가 잘못 씁니다. 3페이지 뭐 이스라엘 건국과 중동 전쟁. 이거 좀 다시 이거 어떻게 키는 거죠? 아니요, 그 다음에 좀 딴 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시도. 자, 이제, 아랍에서, 이스라엘 지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전산이 시오니즘 운동하면은 굉장히 또 복잡해지고요. 간단히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살기 살다가 1948년에 유엔 결의로 인해 갖고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당시에 유엔. 그런데 이러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심지어는 멀리 있던 이라크까지 군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병력까지 와갖고 전쟁을 합니다.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한국 사람들한테 잘못 유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스라엘 건국을 제일 먼저 승인해준 나라는 미국 아닙니다. 소련입니다. 그리고 초창기 1차 독립전쟁 때 이스라엘군이 무장하고 있던 건 필요하니까 아무 나라 무기는 다 잡고 싸웠지만 그나마 그래도 정규군에 해당되는 무기를 갖고 있던 건 첫 번째 무기입니다. 소련이 무기를 대줍니다. 이게 아주 모양한 건데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들을 보면은 공동체주의, 넓은 의미에서 물론 공산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적 성향을 띠면서 키부츠 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쪽 아랍들은 친서방이었습니다. 근데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입장 때문에 뭔가 이 친서방 세력과 싸우는 이스라엘을 소련이 지원하고 다만 맨 처음에 이스라엘 독립을 미국이 승인했다고 오해받는 건 미국 정부가 승인한 것이 아니라 트루먼이 그 축하 전문을 보내서 그러는데 그 대통령의 개인적인 전문이지 국가 외교 관계를 미국이 수입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건 소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거듭 얘기지만 착고지 무기로 싸웁니다. 그런데 1차 전쟁이 이제 1948년에 벌어지고 근데 2차 전쟁이 뭐냐면 1956년 수에즈 전쟁이라고 합니다. 2차 전쟁이 왜 벌어지냐면 이쪽 수에즈 나라가 이쪽에 있죠. 이걸 갖다가 아까 나세르가 뭘 했죠? 국유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에즈 나라가 누가 관리했죠?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관리했어요. 갑자기 얘네들이 국유화시켜버린 거야. 영국과 프랑스 화나죠? 뚜껑이 열리죠? 근데 그냥 자기네들이 개입하더니 제국주의 갖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한테 야, 우리가 무기 대줄게. 너는 무기 사기 힘들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상식하는 게 우리가 무기 구입 얘기하면서 미국의 꼬물 무기 그러는데요. 원래 무기는 못 사서 문제인 거지, 안 파는 물건이지, 무기는 항상 파는 놈이, 그러니까 가져오면 좋은 겁니다. 사실 그 얘기는 복잡한데 제가
이스라엘이 무기를 살 데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프랑스 애들이 무기를 대준다니까. 뭐 작전이 뭐냐? 이스라엘이 너네 군대 잘 싸우면 소수임이 잘 싸우니까 빨리 건너가서 수에즈를 점령해버려. 점령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중재를 한다 그러면서 들어갈게. 이게 사실 짜고 치는 고수톱을 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나오지만 이 전쟁이 났는데 나세르가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는 들어가서 수에즈를 점령합니다. 점령을 하는데 나세르가 전 아랍인이 단결하라 싸우자고 하니까 누가 놀래버리면 미국이 놀래버립니다. 미국 아이젠하워가 영국 프랑스 너네들 꼼짝 마. 너네 이런 행동하면 안 돼. 물러가.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가 그냥 물러납니다. 물러나니까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보고 역시 미국이 너네들 물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물러납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이 물러나서 물러난 건데 누가 승리의 영웅이 되냐면 나세르가 됩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서방 국가를 물리친 영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단순히 이스라엘을 물리친 게 아니라 영국, 그쪽에서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를 물리친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세르가 아주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잠깐 했지만 아랍 연방공화국을 만들자 주장을 해갖고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잠시 연방제 국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연방제 국가가 오래가는 건 항상 없습니다. 그것도 얘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막 경제를 개발시키고 군대를 하고 무기를 들여오고 소련제 전차를 갖고 오고 비행기를 사 갖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아랍 민족주의로 해서 나세르가 영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세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왕조들이에요. 사우디 왕조, 그 다음에 이란이 그 당시에, 이라크가 그 당시에 왕조였어요. 이쪽은 불안해합니다. 아랍 혁명이, 분위기가, 공화국 혁명이 불고 있는 거예요. 좌익.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공궁에 빠집니다. 잠깐 각설하고. 그러다가 1967년에 그 유명한 6.1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게 전쟁사강이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6일 동안 전쟁을 해갖고 아작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이제 나중에 이 문제인데, 요게 가자 지역이라는 건데, 이게 가자 지역이 이집트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웨스트뱅크 지역은 요르단이 점령하던 지역입니다. 근데, 3차 중동전쟁인 67년 6월 전쟁 동안에 이걸 다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쪽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이쪽에 스웨즈나 건너편까지 이스라엘 점령합니다. 건너편까지. 그 다음에 골란고원 다 점령해버려요. 즉,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다 한꺼번에 덤볐는데 6일 만에 박살납니다. 나세르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 그날 공습을 당하는데,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6.1 전쟁에서 공습한 건 이스라엘 공군이 아니야. 미군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냐?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봤냐면 나약하고, 야, 까불어! 그러면 딱 엎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이미지는 장사꾼이거나 아니면 이게 문피라는 사람들이지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먹으로 싸움 잘하는 거는 이 아랍, 이집트보다는 이 요르단, 이런 베두인들, 반달검 들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싸움을 하는데 저 온순한 양 같은 것들이 그냥 거의 늑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일 만에 그냥 이 수군이 붕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세르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그 맘먹고 그 당시 카이로까지 진군하면 카이로를 점령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군이 스웨즈 운하를 넘어가고 카이로를 진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세르가 저거 막아야 된다 할 때 예비병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세르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소련 대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무기를 대주겠다. 싸워라. 그때 죽인격겠다. 그래서 소련이 이스라엘 계속 만약에 하면은 깨버리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아까도 온과 달리 소련이 나세르가 소련하고 친해지면서 다시 이스라엘과 소련 관계는 나빠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련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스탈린이 수청하고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권 문제가 하면서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건 3차 중동전쟁까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프랑스입니다. 이때까지 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무기 훔쳐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랑 관계가 단절되는 거는 프랑스의 미라주 갖고 싸우다가 이스라엘들이 비행기를 새로 개발했다고 해서 발표했는데, 보니까 미라주 완전 카피본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완전히 대노하는데, 알고 봤더니 모샤이드들이
미라주 그 설계도를 갖다가 트럭 20대 분인가를 빼냅니다. 한 3년 해갖고. 몇 장이 아니라 트럭 20대 분을. 그래갖고 여기서 조립해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걸 알고 그냥 국교 단절 잠깐도 하고 뭐 이런 사태가 나는데, 잠깐 이쪽은 프랑스 무기 갖고 또 싸웁니다. 잠깐. 자, 이때부터 충격이 빠집니다. 아랍권이. 자, 1차 전쟁이야 그렇고, 2차 전쟁은 어쨌든 자기들이 이겼다고 뭐 생각했는데, 3차 전쟁 때 이건 완전히 개발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1차 전쟁이 이유는 옛날에 왕조의 무능이에요. 근데 나세르주의를 무장해갖고 근대화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막강 군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전투가 아니라 학살을 당한 거야,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한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고 하면 저쪽이 한 100명 죽으면 이쪽도 한 10명은 죽어야 되는데, 이건 뭐 이스라엘은 1명 죽으면 저쪽은 수천 명이 죽는 그런 전투를 했으니까 뭐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지점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게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집트 가면 이건 뭐 히잡 쓰고 다니고 그럽니다만은 1960년대 이집트 영화를 보면요. 인터넷 사진 찾아보는데 아가씨들이 카이로에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닙니다. 왜냐면 케말파샤랑 마찬가지로, 케말파샤는 이제 친자본주의로 갑니다만, 나세르는 친사회주의로 갑니다만은, 역시 서구 근대화론을 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골 아줌마들은 몰라도 대도시 아가씨들은 미니스커트가 유행이기 때문에 그걸 입고 다니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우리도 이제 쫓아가서 서구처럼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믿음이 실현됩니까?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이때쯤에 등장하는 게 이슬람주의입니다. 자, 미국식이든 소련식이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는 다 틀렸어. 우리가 서구와 쫓아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솔루션 이즈 이슬람. 우리 걸로 돌아가자. 그리고 민족주의가 틀렸어. 이슬람이 전체가 이슬람 공동체로 묶여야 돼. 이런 이슬람주의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위를 보면은 3페이지 위 거꾸로 순서가 5번으로 가면 아까 0번 타이미야 한발리아빠 이거 다 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 없어요. 중요한 게 2번 1960년대 사이드 쿠투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이드 쿠투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교사예요. 교사인데 이 사람이 이슬람주의자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미국을 유학 갔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교환 연수로 해서 미국을 가는데, 미국 가니까 막 댄스 파티하고 막 길거리에서 키스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저런 식의 서구 문명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서구 문명은 아주 타락한 문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의 우리 이슬람 걸로 가는 것이 해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는 이슬람이즈 솔루션이라는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혁명적인 전위 조직을 만들어서 이 나세르 정권을 타도하고 이슬람주의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영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잡혔다가 끝내 나세르 때 사형을 받고 사형 선고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옥중에서 이정표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를 쓰는데, 이게 거의 이슬람주의 운동의 거의 성전 비슷하게 성경 같은 책이 됩니다. 바로 같이 꾹투브죠. 이제 이 죽은 사이드 꾹투브. 사이드라면 선생쯤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꾹투브의 친동생이 이때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가갖고 거기서 이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데, 대학 선생 노릇을 하는데 대학 선생 노릇을 할 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오사마 빈라덴입니다. 근데 그래서 1967년 이후에 여기 세 번째 나오지만 67년 전쟁에 이슬람주의 근본주의가 확산됩니다. 이 당시에 아랍 문학을 보면은요, 이런 게 나와요. 요즘 술도 못 먹지만 술 먹고 비관하고 뭐 세상은 끝나서 허무주의가 유행합니다. 즉 뭔가 자기네들이 근대화를 이루어서 서구를 쫓아갈 거라는 희망을 갖고 나름대로 달렸는데 1967년 전쟁 이후에 그 희망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주 좀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랬다가
아프간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알카이다 그러잖아요. 알카이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영어, 그러니까 R이 뭐라 그랬죠? 더라고 그랬죠? 카이다라는 뜻은 굳이만, 파운데이션 내지는 베이스, 기지,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알카이다는 뭐냐면요.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자 아랍 의용군들이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아프간 전사들하고 싸웁니다. 이 아랍 의용군이 싸우는 걸 갖다가 옆에 파키스탄의 국경지대 페샤와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페샤와르에 기지를 두면서 그 아랍 의용군들을 후방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 싸우다가 돌아오면은 휴식도 취하고 훈련도 시키고 무기도 대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지가 있었어요. 그게 알카이다예요. 이 알카이다 기지를 만들었는데 이 알카이다의 기지에서 그 기지 대장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그것도 얘기하려면 못해요. 그래서 알카이다라는 뜻은 기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80년대 후반에 89년에 소련군이 철군하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자 이들은 사실 국제정치 선상에서 이긴 건데 알카이다는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겼다. 우리가 저 소련 제국주의랑. 이제 남은 건 누구? 미 제국주의랑 싸워야 된다. 이제 알카이다 사상이 아까 민족주의라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희망이면. 민족주의는 자기네들 세계에서 자기네 독립하는 문제예요. 알카이다는 목표가 이슬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가 이슬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알카이다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자유의 신상 위에 녹색 깃발이 걸리는 그날까지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하는데 자, 그러다가 자스민 혁명 이런 거 다 빼고요. 시간을 이것다가 이게 짧은 시간에 저한테 자, 마지막 얘기하시면은 지금 중동 정세만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카이다는 굉장히 엘리트 조직입니다. 나름대로. 엘리트 조직으로서 굉장히 소수의 정예 조직이 그런 식의 테러를 하고 그런 조직인데 알카이다가 지방 지부를 만드는데 그 지방 지부 중에 이라크 지부가 알카이다의 본부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지부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 지부가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여러분이 아는 이슬람 국가 IS입니다. 그럼 IS랑 알카이다랑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은 알카이다는 나름대로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 어떻게 보면 약간 페너티컬한 인텔리들의 소수 정예 조직인 반면에 이 알카이다, 이 IS는 그 밑에서 싸우다가 이 대중화를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알카이다는 주로 이제 주적이 미국이든 미국과 먼저 싸워야 되는 주장을 한 반면에 IS는 그 현지에 있는 그 반이슬람적인 그 가짜 이슬람 세력부터 잡아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그래서 게다가 IS가 힘을 받게 된 거는 뭐냐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이라크의 3분의 2가 뭐라 그랬죠? 시아라고 했죠. 근데 후세인은 순위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이 통치할 때 보면은 항상 소수 부족을 내세워서 다수 부족을 휘어잡는 그런 전술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무너지니까 누가 권력을 잡게 되죠? 시아가 권력을 잡습니다. 시아가 권력을 잡으니까 역설적으로 누가 탄압을 받게 되냐면 순니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순니가 탄압을 받으니까 이들이 어쨌든 지금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갑자기 그동안 쭉 수십 년 동안 저 왕조부터 사담 후세인까지 이라크의 집권 세력이었는데 집권 세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거 완전히 탄압을 받는 세력으로 돌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때 IS 세력이 들어가서 저 시아, 저 배교자들 미래에 IS 세력은 미제국주의보다 더 싫은 놈들이 시아입니다. 이놈들한테 하고 싸우자.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나름대로 지지를 받으면서 일어난 게 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아로 번진 게 시리아가 또 이제 아까 되면 인구의 대부분 90% 이상 90% 정도가 순니인데 집권 세력이 알라위라 그래서 시아의 약간 변종 세력인데 이 알라위가 인구의 잘해야 10%도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이 집권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불을 지른 거예요. 이 시아 놈들이 잡고 있다. 그러면서
이라크나 시리아나 저게 국경이 아까 뭐 있지만 뭐 국경은 형편없거든요. 가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IS가 자기네들이 이제 이 레반토 지역에 이슬람 국가다. 그래서 ISIL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레반토라는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이쪽을 다 합친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IS라고도 하는 거는 뭐 거기다 IS를 시리아라고 하는데 거기서 시리아, 아랍어에서 시리아는 대시리아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대로 쓰면 시리아지만 번역을 하면 레반토로 번역합니다. 지금의 시리아뿐만 아니라 지금의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국가를 선포하고 자기네들이 칼리파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알-바그다디라고 하는 인간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알-바그다디 그러면요, 그 진짜 성이 아니라 내가 바그다디 출신이다 이런 거, 바그다디 출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 중에서 IS 유명한 전사가 나오면 알-서울이 될 겁니다. 알-서울이나 알-부산이나 알-인천이나 뭐 제가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혹시 뭐 누구는 알-광주일지도 모르고 제가 뭐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제가 그 얘기 관심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요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가 뭐냐면 이걸 다 점령을 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에 자치권을 줬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에 자치권을 줘서 요 웨스트뱅크하고 가자하고 자치권을 줬는데 여기를 통치하는 세력은 파타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파타. 이 파타는 여러분이 이거면 옛날에 피에로 있죠, 피에로. 그래서 아랍파트. 그 세력을 합니다. 아랍파트는 후지만의 아랍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소련식 사회주의에 경도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쨌든 간에 약간 현실주의적 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뭔가 교류를 해갖고 자치권을 얻어내는 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뭐 이스라엘한테 협력한다고 하면 또 이제 뭐 내부에서 말이 많으니까 노골적으로 협력은 못 합니다만은 좀 그런 노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가자 지역에 있는 거는 하마스라 그래갖고 요게 꼴통 이슬람주의 세력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변명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쪽을 탄압하느냐? 왜 대화를 안 하냐?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얘네들 주장이 뭐냐면, 쓰리 노입니다. No recognition. 물론 이스라엘 인정 안 한다. 두 번째, no peace. 이스라엘과 평화 없다. 세 번째, no negotiation입니다. 쓰리 노입니다. 뭐, 우리는 인정도 안 하고. 평화도 없다고 대화도 안 하는데 얘네들 어떻게 대화하냐. 그 다음에 우리 일찌감치 이집트 너네 같은 아랍 형제들 이것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집트는 이게 이스라엘한테만 문제가 아니라 이집트한테도 아주 고라픈 거예요. 이거 괜히 잘못 먹었다고 토하는 거예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장벽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뭐냐면 너네 독립해 제발. 너네끼리 살아 제발. 나 오지도 마 대신.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벽을 쌓고 고립시킨다 그러는데 누구도 장벽 썼는지 알아? 이집트도. 너네들도 오지 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자 지역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산업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왜 자꾸 이스라엘로 오려고 그러냐면 사실 이 사람들이 뭘 갖고 밥 먹고 살았냐면 대부분 이스라엘 와서 하층일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청소부라든지 막노동이라든지 그런 거 있어요. 이스라엘 너네도 오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노동력을 어디서 들고 오냐? 두 군데서 들고 들어왔는데 하나는 소련이 무너지니까 소련계 유대인들 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스라엘 여행 보시면 테르아비브 공항에 내리면 청소하는 아줌마들 요즘도 그럴 텐데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생긴 게 좀 이스라엘 정통이더라고 좀 다르고 말이 이상한 말을 할 거예요. 어느 나라 말이냐? 러시아 말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영화 보면은 이사심 센터에서 막 이게 이렇게 뭐 덩치 좋은 애들이 막 물건 나르고 있는 애들인데 그게 러시아계 유대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도 오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 키부츠 같은데 요즘에 가면 뭐 우리나라 키부츠 신화가 많습니다. 역시 젊은 애들 다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재미있는 게 요즘 한국 애들이 와서 무슨 키부츠 배운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뭐 농사 짓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도 봤는데
거기에 보면 키부츠 보면 키부츠 주인, 경영자만 이스라엘이고 키부츠에서 농사 짓고 있는 어디 애들이 많냐? 필리핀, 방글라데시, 심지어 중국에도 와 있는 거예요. 너네 오지 마, 이제.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 난민이라고 주장합니다. 오케이, 난민 맞아요. 언제부터 난민? 1948년부터. 그럼 몇 대가 된 거죠? 그 대를 넘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 자꾸 고향 돌아가겠대. 물론 여기서 쫓겨난 사람이 많아.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이 난민이면 6.25 때 월남한 사람은 지금 다 난민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뭐 이제 뭐 팔레스타인 나름대로 할 말이 많지만 뭐 또 이스라엘 병원 올 때는 이거.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생략하는데. 성경 보면 알지만 요 땅이 어디겠냐면요.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다와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게 원래 거꾸로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땅입니다. 에루살렘도 여기 있고요. 헤브론, 뭐 베들레헴 이거 다 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요 지역은 누구 땅이냐? 기독교 구약성은 블레셋 족속들이 살던 땅입니다. 네, 필리스틴이들. 그런데 이거를 띄워준다? 근데 여기가 제일 짧은 거니까 테라비브랑 여기가 12km입니다. 군사적으로.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란고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뭐 누가 봐도 시리아 땅입니다. 원래는 정통적으로.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 전쟁에서 뺏은 건데 제가 이쪽을 한번 방문해갖고 야 너네들 이거 언제 돌려줄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공보장교가 야 그냥 구경해봐.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고원이에요. 이렇게 가서 경사가 있다가 딱 그 경사가 굉장히 졌다가 이렇게 경사가 졌다가 이쪽은 이렇게 돼요. 이쪽이 시리아고 이쪽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내다보니 바다까지 다 보여요. 태평양. 그러면서 여기는 좀 험한데 이쪽은 완전히 평양이에요. 그러면서 딱 그런다고 야 미스터 준 얘네들 제가 황성준 그러면 잘 기억을 못하고 그냥 준 그래버리고 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지 보니까 미스터 붙이면서 준 건데 준 너 뭐 그래도 전쟁 기자하면서 군사 좀 알지 너 같으면 이거 내주겠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집트하고는 근데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이집트하고 이제 시나이 반도를 내준 건데 이집트하고 나중에 용키프르 전쟁 이제 설명 못했는데 약간 용키프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도 무조건 군사적으로만 싸울 일은 아니라서 해줘요. 그래서 이집트하고는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조건이 뭐냐면 이쪽 시나이 반도 스웨즈나와 시나이 반도를 전부 이집트한테 돌려줘요.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뭘 것 같아요? 이쪽은 비무장지대로 한다. 만약 여기까지 군대가 들어서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비무장지대로 하는 중국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이집트 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르단하고도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한때는 이스라엘이 야 웨스트뱅크 요르단 너 가져가. 그런데 안 가져간 이유가 있어요. 자 팔레스타인을 제일 많이 죽인 거는요.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르단이 제일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은 9월달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요르단에 이 팔레스타인이 왕창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르단 인구의 절반 정도가 팔레스타인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요르단 왕조라는 게 뭡니까? 요르단 현주민이 아니죠. 남쪽 사막에 온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봉기인지 혁명인지 민주항쟁인지를 일으켜요. 그래서 요르단 왕이 한번 죽을 뻔하고 도망갔다가 사막으로 가갖고 배두들한테 형제 도와달라고 해서 배두들이 와갖고 그냥 도륙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까지 얘는 복잡한데. 그래서 검은 9월단이라서 그 이름을 따서 얘네도 잊지 말자 그래갖고 검은 9월단이라는 게 그 검은 9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9월단. 그 검은 9월단이 바로 독일, 뮌헨 올림픽 할 때 가서 죽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재밌어 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뮌헨 올림픽 때 이제 그 관여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 모사드가 쫓아서 다 죽여버리죠. 한 10년 동안. 심지어는 어떻게 죽이냐면은 아침에 부고를 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죽이면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에 제 부고를 봅니다. 근데 그때 폭탄이 터집니다. 이렇게 죽이는데 제가 그 작전에 참가했다는 사람을 제가 이스라엘 정부 도움을 받아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랑 사실이냐 그랬더니 틀린 게 몇 가지 있다. 첫째 그 영화에 여자가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특공 그 작전할 때 여자가 없었다. 그런데 이해한다. 헐리우드 영화에 여자가 등장 안 하면 그거 재밌겠냐. 근데 두 번째, 그 영화에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죽일까 말까. 당신이 나를 우리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었다. 그 죽일 놈을 죽인 건데 뭘 고민을 하냐.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었다. 그 다음에 난 그렇게 알고, 다른 대원도 그러냐. 난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 대화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난 그 두 가지 듣고 저거 약간 쇼킹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왜 수도를 옮기려고 하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로 포기할 수 없는 데입니다. 뭐 진짜 이쪽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강한 시온주의자들이 이걸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원래 이스라엘 땅이니까. 근데 예루살렘의 상징은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은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그러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동예루살렘은 원래 예루살렘이고 서예루살렘은 우리가 강남 개척하듯이 변방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예루살렘은 원래 이제 이쪽 웨스트뱅크에 속한 거고 서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이렇게 알아요?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옮긴다. 이스라엘 입장은 그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법적으로. 다만 정부 청사들이 옛날에 다 여기가 있었어요.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조금씩 옮겨갖고 지금은 이쪽으로 거의 왔고 다만 여기 있는 게 있어. 어느 부서가 아직 여기 있을까요? 국방부는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방어하는 데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총리 관사랑 국방부는 아직도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뭐냐면 자 덤빌 세력 있습니까? 지금 이집트 덤빌냐니까 시리아 개판 나 있죠. 요르단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이 좋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아요. 근데 왜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누굽니까? 이란이에요. 자, 아까 지도 틀 수도 없으니까 뭐 아까 지도 머릿속에 그려놓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욕을 하면 바로 바다 건너가 이란이죠. 사우디아라비아 고민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갖고 먹고 살죠? 석유죠.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 골고루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골아픈 얘기인데 이 페르시아만 그 바다 근처에 집중적으로 납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국가 통계를 안 내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시아파가 있는데 한 10% 되는데 그쪽에 몰려 사는 것들이 시아파입니다. 만약에 이란의 지원을 받아갖고 이것들이 독립한다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게 된다? 거지 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나마 석유 갖고 사는데 우리나라 식으면 이런 겁니다. 제주도에 갑자기 그냥 세계적인 석유가 나왔는데 제주도가 독립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뭐 독립하면 뭐 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석유만이 나면 뭐 크게. 근데 시아파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아까도 말했지만 같은 아랍이 아니고 굉장히 지역 패권을 누리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란에 맞서는 그 군사력을 진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옮긴다고 해서 이쪽에서 난리 죽인데, 재밌게도. 그럼 이제 신문이라는 게 그래요. 신문이라는 게, 원래 개가 사람 물으면 기사가 안 되고요. 사람이 개를 물어야지 기사가 되듯이, 뭔가 신나고 난리가 났다고 써야지 기사가 되기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쓰는데, 조금 난리가 됐지만, 진짜 이스라엘 입장 때 지금쯤 평온한 적이 없습니다. 자, 웨스트뱅크에서 데모 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조금 데모가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1인 시위하거나 몇 명 몰려가서 여기서 거의 본 게 없습니다. 웨스트뱅크도 조용해요. 가자 그 국경지대에서만 짱돌 던지고 그래서 체리산 쏘고 있고 좀 사람 죽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사람 하나 죽으면 난리지만 사실 이 동네에서 미안하지만 한두 번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정도고 이스라엘이 망하거나 이스라엘 운명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 지지 성명도 발표 안 해요. 시리아 말로만 지지한다 그래. 지금 시코가 석자야. 지금 말로만 지지한다. 얘네들이 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집트 그래 힘들겠지. 그리고 이집트 제발 너네들 일로 오지 마. 그리고 여기 막아버리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심지어 이스라엘 생존도 생각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빈살만이라고 하는 그 왕세자가 얘기해서 난리 주겠죠? 조용해요. 그냥 여기 있는 좀 불쌍해요. 사실 여기 가면 각설적으로 보면 여기가 지도상으로 넓어본 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저도 보고 놀란 게 이 텔아비브 가보신 분 알지만 신기해요. 이게 대도시고 공업도시인데 물이 완전히 지중해 무슨 휴양지 뺨치기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만은 어마어마한 정수시설을 갖춰서 그렇다 그래요. 근데 여기만 해도 물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해수욕하고 놀기 무지무지 깨끗하고 그냥 바다가 파랗게 보여요. 여기만 딱 건너가잖아요. 여기요.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기름에 똥에 그래서 여기만 차단하고 정수자가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진짜 비참해요 사는 게. 왜 너는 독립한다고 그랬잖아. 독립 좀 해. 근데 자꾸 왜 건너오려고 그래. 건너오려고 그래. 건너오지 마. 이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빨리 예루살렘 수도로 확정져버리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항상 강의가 재밌으면서 내용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짧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제 재주가 없어서 셋 중에 하나라도 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무서운 게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이란 핵협정 이스라엘 깨버린 거거든요, 사실. 제가 무시해도 신기하죠. 그 문건 들어갔다가 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정말 시간이 있어 1분. 이스라엘 공식으로 가갖고 이스라엘 관리한테 모샤드에 얘기하면 뭐냐면 What is 모샤드 그런다고요. 그러면 제가 발음이 나빠서 그런 줄 알고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래요. 야, 모샤드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모샤드란 뜻은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인스티튜트라는 뜻입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존재하는 거 알고 있고 모샤드 장이 누군지도 대충 알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모샤드 장은 언론에 등장도 안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너네는 그러면 뭐 우리나라 국정원도 문제가 많고 그러는데 너네들은 모샤드를 관할하는 법이 뭐냐 그랬더니 법? 야, 법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폴리스라고 부르는 거고 법 밖에서 노는 게 우리 모샤드다. 모샤드 없어 이 새끼야.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